집 대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날 저는 알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평생의 노후가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걸요. 그 딱지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 참담했던 건 저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제가 친아들처럼 믿고 따랐던 영호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저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나서는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작은 가게를 했어요. 동네 구멍가게였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살다 보니 작은 집 한 채와 적금 몇 개 정도는 모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게를 정리하고 국민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죠. 우리 마을은 정말 작아요. 집이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 다들 서로 아는 사이예요.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사는 게 적적할까봐 자주 불러서 밥도 먹여주고 병원 갈 일 있으면 차로 태워다 주고요. 특히 영훈의 집에서는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챙겨줬어요. 영훈은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애인데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영우 어머니와는 중마고였어요. 같이 나물도 캐러 다니고 김장도 같이 하고 그랬죠. 영우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회사에 다니다가 몇 년 전에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영우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말순 이모님 저 기억하세요? 영우예요. 그때 정말 반가웠어요. 꼬마였던 영우가 이렇게 의젓한 어른이 되어서 돌아온 거잖아요. 영우는 고향에 내려와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배운 게 있다면서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만 있으면 돈을 번다고 하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한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죠. 오전에는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고요.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읽어보라고 사다 준 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영우가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우가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이모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2~3번은 들렀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적적함도 덜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영우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해줬어요. 서울에서의 경험담도 들려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려주고요. 이모님 요즘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이자라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은행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가끔씩 이모님도 돈 관리를 좀 더 잘하시면 훨씬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적금 이자는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병원비도 점점 많이 들고 이대로 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영우가 본격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건 3달쯤 지난 후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희 집에 놀러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모님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까 해서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서울에 있는 투자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지방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 이건 정말 안전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허가받은 정식 회사고 서울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매달 3% 수익을 보장해 주거든요. 매달 3%라고 하니까 1년이면 36%가 되잖아요. 은행 이자가 1% 남짓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차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영호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이모는 그런 어려운 일은 잘 모르거든.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조용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영호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모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투자라고 해서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중에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손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호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 안에는 반듯하게 인쇄된 회사 소개서와 계약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모님, 이게 회사 소개서예요. 보시면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직원도 200명이 넘고 창립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소개서를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있고 회사 건물도 크고 멋있게 생겼고 임직원들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영어로 된 부분도 많고 전문 용어들도 많아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영호야, 이모가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안전한 거야? 혹시라도 손해볼 일은 없는 거지? 이모님, 걱정 마세요. 저도 이미 6개월 전부터 투자하고 있는데 매달 정확히 3%씩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영호는 자기 통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정말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영호가 준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사실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회사가 정말 있는 것 같고 영호도 실제로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관심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에 영호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님,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미 투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옆집 순자 이모님, 길 건너편 철수 아저씨도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모님만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벌써 다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순자 언니가 요새 용돈이 좀 늘었다고 하면서 웃었던 게 생각났어요. 정말? 순자 언니도 하고 있어? 네, 순자 이모님은 벌써 3개월째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100만 원만 넣어서 시작했는데 매달 3만 원씩 받으니까 좋다고 하시면서 지난달에 200만 원을 더 넣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호야, 그럼 이모도 한번 해볼까? 근데 얼마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이모님, 최소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많이 넣으실수록 받으시는 금액도 많아지죠. 1000만 원 넣으시면 매달 3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30만 원이면 제 연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그 돈만 있어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모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거든요. 회사에서도 투자자를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서요. 그 말에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순자 언니를 만났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언니, 영호가 하는 그 투자 정말 괜찮아? 아, 말순이 너도 알고 있구나. 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거든. 처음에는 나도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순자 언니는 정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을의 다른 분들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철수 아저씨는 2천만 원을 넣어서 매달 60만 원씩 받고 있고 영철이네는 아예 3천만 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문제 생길 일은 없을까? 투자라는 게 위험한 거 아니야? 말순아, 나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했어. 근데 영호가 워낙 자세히 설명해주고 회사도 제대로 된 곳이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이 들어오고 있어. 이런 걸 못 믿으면 뭘 믿어? 순자 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기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저만 빼고 다들 수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영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호야, 이모도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해볼까? 이모님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500만 원이면 매달 15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용돈으로는 충분하시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 뭔가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매달 15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 돈으로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영우가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계약서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영우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줬어요. 이모님, 여기 보시면 투자 기간은 1년이고 매달 3%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모님 성함과 주민번호 그리고 투자 금액을 적는 부분이에요. 계약서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영호가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믿고 사인을 했어요. 영호야, 이모가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문제 생기면 책임져 줄 수 있지? 이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모님 돈 다시 드릴게요. 영호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영호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오내고 그 어머니와도 친하니까 설마 저를 속이겠어요. 그날 오후에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아서 영호에게 줬어요. 영호는 영수증 같은 걸 써주더라고요. 이모님, 내일 회사로 송금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15만 원씩 이모님 통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저도 투자를 시작했다는 생각에 뭔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정말로 25일에 15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 정말 들어왔네. 영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영호야, 돈이 정말 들어왔어. 고맙다. 이모님, 당연하죠. 앞으로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거예요. 어떠세요? 투자가 나쁘지 않죠? 그날 저녁에는 순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언니, 나도 이번 달부터 투자 수익 받기 시작했어. 그래? 어떻게? 얼마나 받았어? 15만 원. 정말 신기해.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저절로 불어나네. 순자 언니도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순아, 나는 이번 달에 투자를 좀 더 늘릴까 생각 중이야. 300만 원 더 넣어서 총 500만 원으로 만들려고. 언니, 나도 사실 좀 더 넣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그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저도 투자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500만 원으로 15만 원을 받는다면 1000만 원으로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과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면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영호에게 투자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투자를 늘리려면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을 곧 마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 그럼 빨리 해야겠네. 500만 원 더 넣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매달 3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저축했던 돈을 더 찾아서 영호에게 줬어요. 이번에도 영호가 친절하게 처리해줬고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두 번째 달부터는 돈이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25일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28일에 들어왔거든요. 영호에게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업무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 걱정 마세요. 며칠 늦어도 꼬박꼬박 들어올 거예요. 회사가 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돈은 들어왔으니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30만 원을 받고 나니까 정말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새로 사고 가끔 시내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요. 마을 사람들끼리 만나면 투자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어요. 다들 매달 받는 수익을 자랑하고 누가 얼마나 더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영호가 더 큰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이모님 회사에서 특별한 상품을 하나 출시했어요. 기존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인데 이모님 같은 우수 고객들에게만 특별히 제안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높은데? 매달 5%예요. 1,000만 원 넣으시면 매달 5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50만 원이면 제 연금보다도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1,000만 원은 제가 가진 돈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영호야,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모님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이 상품은 한정 판매거든요. 그리고 이모님이 지금까지 받으신 걸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하지 않아요? 영호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꼬박꼬박 돈을 받았으니까 이 회사는 믿을 만했어요. 근데 1,0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랬더니 영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모님,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 시니어 대출이라고 해서 노인분들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대출? 그건 좀. 이모님 계산해 보세요. 은행 대출 이자가 연 4% 정도인데 저희는 매달 5%니까 연 60%예요. 차액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영호가 종이에 계산을 해서 보여줬어요. 정말로 이자를 빼고도 엄청난 이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님 6개월만 하시면 원금은 다 뽑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출금을 갚고도 돈이 많이 남아요. 영호의 계산을 들어보니까 정말 합리적인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300만 원씩 받으면 1,800만 원인데 대출금 1,000만 원을 빼도 800만 원이 남잖아요. 정말 안전한 거야? 대출 받는 건 좀 무서워서. 이모님, 제가 보증을 서드릴게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제가 대출금 다 갚아드릴게요. 영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영호가 보증을 선다면 안전하겠죠. 결국 영호와 함께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시니어 대출이라고 해서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금리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요. 이모님, 이제 정말 큰 돈 버실 수 있어요. 매달 50만 원이면 연금보다도 많잖아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영호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바로 영호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영호는 영수증을 써주면서 다음 달부터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모님 축하드려요. 이제 이모님도 투자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매달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대출 이자 40만 원 정도를 빼도 560만 원이 남아요. 정말 대단한 수익이었어요. 순자 언니에게도 자랑했어요. 언니, 나도 이번에 대출 받아서 투자 늘렸어. 어머, 대출까지?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영호가 보증 선다고 했어.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이자 빼고도 엄청나게 남더라고. 순자 언니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철수 아저씨는 아예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달 정말로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돈으로 처음 한 일은 영혼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는 것이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고급 한우를 샀어요. 영호 어머니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았네. 말순이 너무 고마워하지 마. 우리 영호가 좋은 일 하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이 일주일 늦게 들어왔거든요. 영호에게 전화했어요. 영호야, 이번 달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이모님. 회사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느라 며칠 늦어지고 있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돈이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확히 날짜에 맞춰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늦어지는 걸까요? 세 번째 달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50만 원 대신 30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영호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영호야, 이번 달에는 30만 원만 들어왔어. 50만 원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모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대요. 다음 달에 부족한 20만 원과 함께 70만 원을 드릴게요. 유동성 문제가 뭐야? 간단히 말하면 회사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면 큰 수익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곧 해결될 거예요. 영호의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믿기로 했어요. 네 번째 달 약속했던 70만 원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20만 원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영호 집으로 찾아갔어요. 영호야, 이게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이모님, 죄송해요.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곧이 언제야? 나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이모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정상화될 거예요. 영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였어요. 처음에 투자를 권할 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혹시 이번 달 돈 제대로 받았어? 아니, 나도 이상해. 원래 받을 돈의 절반도 안 들어왔어. 순자 언니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주더니 갑자기 왜 이럴까?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혹시 투자한 돈을 다 잃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대출받은 1,000만 원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영호에게 전화했어요. 영호야, 이모가 투자한 돈 찾을 수 있어? 이모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찾으시면 손해보세요. 손해는 무슨, 이렇게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어떻게 믿어? 이모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곧 해결될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자신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영호가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에 찾아가도 없다고 하고 어머니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영호 어머니, 영호 어디 간 거야? 연락이 안 되는데. 나도 몰라. 며칠 전부터 안 들어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영호 어머니도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영호가 며칠씩 집을 비우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영호가 나타나지 않자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영호 집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요. 영호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본 것과 똑같은 회사 소개서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사 주소가 적힌 부분을 보니까 몇 군데 오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랍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어요. 가짜 도장이 여러 개 있었고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한 가짜 계약서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수첩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가짜라는 거야? 순자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첩을 들여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각자가 얼마씩 투자했는지,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을지 같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여기 봐, 말순 이모 마이너스 1,500만 원 대출 포함, 추가 가능성 있음. 제 이름 옆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저를 돈을 뜯어낼 대상으로 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영호가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철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피해 규모를 파악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전체적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1,500만 원, 순자 언니는 800만 원, 철수 아저씨는 3,000만 원. 마을 사람 10명이 모두 당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두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특히 대출받은 사람들은 더 심각했어요. 투자한 돈은 사라졌는데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더 끔찍한 건 대출금이었어요. 은행에서는 매달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저한테는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번 달 대출 이자 갚으셔야 하는데요.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연체가 되시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용등급 연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단어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만나도 서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모두들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때 말렸지 못했을까, 왜 그런 말을 믿었을까 하는 후회와 원망이 끝이 없었어요. 말순아,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 순자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영호의 어머니는 더 힘들어했어요. 자기 아들이 마을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말순아, 우리 영호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영호 어머니, 우리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다 있잖아. 영호 어머니도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을 믿고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며칠 후 영호가 서울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 서울역 근처에서 영호를 봤다는 거였어요. 그놈이 서울로 도망갔대. 돈 가지고 튀었겠지.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순자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말순아,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언니, 뭘 할 수 있겠어? 영호는 도망갔고 돈도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경찰에 신고라도 해보자. 사실 저도 경찰에 신고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70세 가까운 할머니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언니, 경찰이 우리 말을 믿을까? 그냥 어리석은 할머니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도 해봐야 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영호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일 거야. 순자 언니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처음에는 경찰들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에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작정이었다고요. 철수 아저씨가 영호 방에서 찾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가짜 서류들, 가짜 도장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보가 적힌 수첩까지요. 경찰이 그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조직적인 사기 같네요.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비록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영호가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2년 전부터 이런 사기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던 영호는 사실 회사에서 해고당한 상태였어요. 빚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계획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영호가 처음에 저희에게 보여준 자기 통장의 입금 내역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돈을 넣어서 마치 투자 수익인 것처럼 꾸민 거였죠. 그놈이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논 거야. 철수 아저씨가 이를 갈면서 말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됐어요. 영호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쳤었어요. 전체 피해 규모가 10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다행히 영호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체포했어요. 경찰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 다니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일 뻔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경찰이 전한 소식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호가 가진 돈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만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영호를 잡는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문 기자가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문사회부 기자입니다.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기자가 왜 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기자가 설명해 주니까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을 노린 이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당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당했다는 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기자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특히 믿을 만한 사람이 접근하면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희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친척이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그런 전화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론에 우리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민단체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줬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드릴게요. 젊은 변호사 선생님이 마을까지 찾아와서 상담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구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범죄 피해자 구제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국적으로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대응하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전국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서울에서 집회도 열었어요. 70세가 넘은 제가 서울까지 가서 집회에 참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부는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를 근절하라. 사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집회장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느꼈어요. 혼자였다면 절망했을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영호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이었고 피해자 증언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피해자 박말순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증언대에 섰어요. 영호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때는 친아들처럼 여겼던 아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을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습니까? 영호를. 아니, 피고인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옆집에 살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증언을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고 그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피고인이 처음 투자를 권유했을 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저를 걱정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소개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설마 이런 사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판장은 조용했어요. 판사님도 방청석의 사람들도 모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영호야. 영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이모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한번 잃은 신뢰와 양심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 그때 영우가 고개를 숙이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후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뉘우치고 나중에 나와서는 정직하게 살기를 바란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런 관심과 응원을 받는다는 게 고마웠어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요. 영우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고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봅니다. 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비록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된 것 같았거든요. 판결이 나고 몇 달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에서 고령자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범죄 피해자 구조기금에서 피해 금액의 30%를 지원해 주기로 했대요. 변호사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30%라도 돌아온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우가 숨겨놓았던 재산 중 일부를 찾아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이라도 돌아온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때는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금융 교육도 강화해서 이런 사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우리의 피해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단결된 것 같았어요. 말순아, 우리 그동안 참 힘들었지? 순자 언니가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좀 나은 것 같아. 나도 그래.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다시 살맛이 나더라.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 투자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모두 함께 상의하자.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는 일단 의심해보자. 철수 아저씨의 제안에 모두들 동의했어요.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교훈이었죠. 마을의 노인 사기 예방 모임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최근에 있었던 사기 수법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서 이상한 전화 온 사람이 있어. 나는 어제 보험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뭔가 수상해서 쫓아보냈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도 많이 안정됐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예전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피해자 지원금과 일부 회수된 돈으로 급한 대출 이자는 갚을 수 있었어요. 집을 잃을 위기는 넘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생각이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살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말순 이모님, 저희 시니어 대학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한 실제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결국 하기로 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말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한 투자 사기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강의를 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듣고 많은 질문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모님, 그때 왜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알던 아이고 그 어머니와도 친했고 그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해요. 둘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큰 돈 이야기가 나오면 신중해야 해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야 해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어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는 영우 어머니와의 관계였어요. 영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어머니도 마을에서 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말순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우리 영우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영우 어머니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영우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야. 영우가 혼자 저지른 일이야. 그래도 나는 그의 어미인데 마을 사람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영우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평생을 믿고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영우 어머니,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아. 오히려 어머니도 피해자라고 생각해. 정말? 나도 속은 거 맞아. 우리 영우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 후로 영우 어머니와도 다시 가까워졌어요.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이전보다도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됐어요. 말순아, 고마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를 피했을 텐데 너는 여전히 친구로 지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영우가 잘못한 일 때문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질 이유는 없잖아. 영우가 감옥에 들어간 지 1년 후 면회를 가봤어요. 사실 가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직도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우 어머니가 한 번만 가서 그 애 좀 봐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가게 됐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영우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후회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영우야,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이모님, 저도 알아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건 좋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야. 이모님, 나중에 나가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이모님들께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려고 노력하겠어요. 영우의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영우야,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제가 영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됐어요. 피해자 지원금과 일부 회수된 돈, 그리고 정부 지원책 덕분이에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서로를 더 챙기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말순 이모님, 오늘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 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하고 있는 강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50번 넘게 강의를 했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이모님 덕분에 저도 비슷한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당한 피해가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아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우를 3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결국 저를 속였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둘째,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라요. 셋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전국의 피해자들과 연대하니까 새로운 길이 보였어요. 넷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68세에 강의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영호는 돈을 얻기 위해 평생의 신뢰를 잃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투자나 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특히 안전하다, 무위험이다, 높은 수익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욱 조심하세요. 둘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큰돈 이야기가 나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셋째,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아니면 소비자 보호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넷째,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다섯째,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여럿이 함께하면 길이 보여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일을 통해 얻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고 전국의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됐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 덕분에 이런 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후 3시예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어요. 텃밭에서는 제가 심은 상추와 무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고요. 내일은 시니어 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요. 또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저희가 만든 노인 사기 예방 모임 정기회의를 할 예정이에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최근 사기 수법들을 공유하고 함께 저녁도 먹을 거예요. 이런 일상이 소박하지만 행복해요. 큰 돈은 없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의 어르신들이 더 이상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목소리를 낼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이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